낙엽 지는 가을, 스며든 그림자 바람이 싸늘했다. 2025년 가을의 전주는 유난히 스산했다.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할 일 없이 흩날리는 오후, 박은혜 여사 뱃새는 오래된 주공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꼬박 3년, 평생 북적이던 교실을 떠나고 하나뿐인 딸 수진마저 서울로 시집가고 나니 넓은 집에는 정막만이 가득했다. 시간을 죽이기 위해 시작한 문화센터 서예교실도 왁자지껄한 동네 노인정도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깊은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여전히 낯설었다. 딸 수진이 엄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아셔야죠라며 쥐어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지만 은혜에게는 복잡한 기계 덩어리에 불과했다. 얼마 전 구청에서 열린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서 시니어톡이라는 앱을 알게 되었다. 외로운 중장년들을 위한 친구 만들기 앱이라 했다. 강사는 연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제2의 인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은혜는 반신반의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 무슨 제2의 인생.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은 결국 그녀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다. 서툰 솜씨로 앱을 설치하고 망설임 끝에 젊은 시절 교단에 섰을 때 찍었던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프로필로 올렸다. 이름은 그냥 박은혜.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역시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실망감이 밀려올 때쯤 띵동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이준님께서 친구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준, 낯선 이름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지적인 안경,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 배경은 푸른 바다가 보이는 이국적인 휴양지였다. 자신을 두바이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외동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 선생님. 프로필 사진 속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지적인 모습에 끌려 용기를 내어 친구 신청을 드립니다. 선생님, 그 호칭이 은혜의 마음을 흔들었다.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망설이던 은혜는 조심스럽게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것이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준과의 대화는 놀랍도록 편안하고 즐거웠다. 그는 은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고 적절한 순간에 위로와 공감을 표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혹은 그토록 그리워했던 남편처럼 다정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은혜 씨, 오늘도 당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바이의 아침 햇살이 꼭 당신 미소 같아요와 같은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밤에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부디 좋은 꿈 꾸길이라며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 두바이의 화려한 생활,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들려주었다. 특히 한국에 돌아가면 전주에 내려와 은혜와 함께 한옥마을 찻집에서 대추차를 마시며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은혜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삭막했던 일상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딸 수진에게 이준의 존재를 슬쩍 떠보았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수진의 물음에 은혜는 아니, 그냥 문화센터 다니는 게 재미있어서 그런가 보다라며 얼버무렸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딸이 걱정할 것이 뻔했다. 친구 최경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경자는 워낙 현실적이고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친구라 괜한 걱정만 살 것 같았다. 은혜는 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혼자 간직하며 조용히 키워나갔다. 이주는 가끔 국제전화를 걸어왔다. 약간의 잡음이 섞인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만큼이나 부드럽고 신뢰감을 주었다. 그는 은혜의 건강을 걱정했고 외롭지 않느냐고 물었다. 은혜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이준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은혜 씨,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냐는 은혜의 물음에 그는 현지에서 갑자기 자재대금 결제가 막혀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당장 500만 원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텐데 해외라 은행 업무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혜 씨 외에는 부탁할 사람이 없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 은혜 씨 곁에서 모든 걸 갚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500만 원. 은혜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교직원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그의 다급한 목소리와 애원,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은혜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인가.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곧 돌아와서 갚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은혜는 망설임 끝에 평생 모은 적금을 해지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이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은혜는 아는 사람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니 걱정 말라며 손사래를 쳤다. ATM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는 이준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불안감보다는 그를 도왔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더 컸다. 돈을 받은 이준은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다. 그는 이제 곧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은혜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후 이준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현지 직원이 사고를 쳐서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700만 원. 은혜는 또다시 망설였지만 은혜 씨 덕분에 지난번 위기를 넘겼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겨 면목이 없네요. 하지만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짐을 벗고 당신에게 갈 수 있어요라는 그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번에는 보험을 해약했다. 돈 요구는 계속되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위독해져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핑계,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비가 필요하다는 핑계,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행기 표와 사업 정리 자금이 필요하다는 핑계. 액수는 점점 커졌고 은혜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딸 수진이 오랜만에 전주 집에 들렀다. 엄마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은혜는 아니다, 그냥 입맛이 없어서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수지는 엄마의 불안한 눈빛과 어색한 태도를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든 엄마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보았다. 그리고 이준이라는 남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 온갖 달콤한 말과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는 돈 요구, 그리고 엄마가 보낸 송금 내역들. 수지는 온몸이 떨려왔다.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이 돈들 다 뭐예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은혜를 다그쳤다. 은혜는 당황하며 그분은 좋은 분이야. 곧 한국 오시면 다 갚으실 거야 라고 변명했다. 엄마, 이건 사기예요. 로맨스 스캠이라고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 몰래 이렇게 큰 돈을 보내요. 사기라니?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이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은혜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딸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행복을 들킨 것도, 그리고 그 행복이 사기라고 매도당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모녀 사이에는 싸늘한 벽이 생겼다. 수지는 답답한 마음에 엄마의 친구 최경자를 찾아갔다. 경자는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부터 은혜 그 인간이 스마트폰만 붙들고 실실 웃더라니. 내가 몇 번이나 이상하다고 했는데 빗등으로도 안 듣더라. 경자는 수진과 함께 은혜를 찾아갔다. 은혜야, 정신 차려. 그놈 사기꾼이야. 세상의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람한테 어떻게 전 재산을 갖다 바치냐. 하지만 은혜는 요지부동이었다.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은 내 외로움을 몰라. 이준 씨는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그녀는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딸과 친구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이준이라는 환상 속에 깊이 갇혀 있었다. 이준은 은혜의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은혜에게 딸과 친구가 우리의 관계를 시기해서 그런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오직 나만 믿으라고 속삭였다. 그는 심지어 은혜 씨, 사실은 내가 한국의 몇몇 노인분들을 위해 아주 좋은 투자 기회를 마련했어요. 원금 보장의 수익률도 엄청나요. 은혜 씨 주변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줘요. 함께 부자가 됩시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라며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은혜는 이준의 말을 또다시 믿었다. 그래, 이준 씨는 이렇게 좋은 분이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싶어 하잖아.
그녀는 최경자와 문화센터 친구 몇 명에게 이 비밀스러운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최경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몇몇 친구들은 은혜의 말과 이준이 보내준 가짜 투자 설명서에 혹해 적지 않은 돈을 은혜에게 맡겼다. 은혜는 그 돈을 모아 이준이 알려준 또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그녀는 자신이 친구들을 위험한 함정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돈 세탁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준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은혜 씨,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관 문제와 사업 최종 정리를 위해 딱 1억 원이 필요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은혜 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살 집인데 그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당신 곁에 가서 평생 갚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억 원. 아파트 담보 대출. 은혜는 순간 망설였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마련한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이준과 함께할 미래라는 달콤한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다. 그래, 이것만 넘기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곁으로 올 거야. 다음 날 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담보대출 창구 앞에 앉아 상담을 기다리는 그녀의 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때였다. 엄마. 은행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딸 수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수진은 엄마의 카톡을 다시 확인하다가 이준이 보낸 투자 설명서와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한 내역까지 발견하고는 직감적으로 엄마가 은행에 왔을 것이라 생각해 달려온 것이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대출 받으려는 거예요? 수진은 다짜고짜 은혜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은혜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이준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을 한 외국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그는 이름 없는 외국 모델이었다. 수진은 밤새 인터넷을 뒤져 이준이 보낸 모든 사진이 도용된 것이며 그의 사업 이야기, 가족 이야기 모두가 거짓이라는 증거들을 찾아냈다. 엄마 보세요. 이 사람이 엄마가 말한 그 이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다 가짜예요. 엄마는 사기당한 거라고요. 은혜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진이 들이미는 화면 속 낯선 모델의 얼굴과 그동안 자신이 이준이라고 믿었던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달콤했던 속삭임,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끊임없던 돈 요구, 모든 것이 파편처럼 흩어지며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은혜는 힘없이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은행 로비의 싸늘한 대리석 바닥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귓가를 맴돌았다. 수지는 울먹이며 엄마를 부축했다. 은혜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차가운 기계음만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 순간 은혜는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사랑도, 희망도,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과 친구들의 돈까지도.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며칠 동안 꼼짝 않고 누워만 있었다. 밥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깊은 절망감과 함께 밀려오는 것은 지독한 수치심이었다. 어쩌 내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평생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사람이 딸 얼굴은 어떻게 보고 친구들 얼굴은 어떻게 본단 말인가. 특히 친구들의 돈을 자신이 중간에서 가로챈 꼴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들의 원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다. 몇몇 친구들은 이미 돈이 필요하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은혜는 차마 전화를 받지 못했다. 수지는 엄마 곁을 지키며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뒤져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단체와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연락처를 찾아보았다. 최경자도 대겨도 매일 찾아와 죽을 쑤어 먹이고 쓴소리를 하면서도 곁을 지켰다. 은혜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죽을 더 먹어야 기운 차리지. 내 탓만 아니야.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리고 너 내 친구들 돈까지 물렸다고 했지? 더 늦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빌어야 해.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경자의 따끔한 충고에 은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을 수는 없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예상했던 대로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어떤 친구는 욕설을 퍼부었고 어떤 친구는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은혜는 고개를 숙이고 몇 번이고 용서를 빌었다. 최경자는 그런 은혜를 대신해 친구들을 설득하고 달랬다. 수지는 엄마를 설득해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사이버 수사팀 형사는 은혜의 진술을 들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이런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범인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송금된 돈을 되찾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해 보겠습니다. 형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지만 은혜는 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숨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뭐라도 해야겠다고. 그녀는 수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피해 사례를 정리했다. 사기꾼과 나눈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까지 솔직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지역 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다. 문화센터 강당 수십 명의 노인들 앞에선 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온라인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심지어 친구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강당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은혜는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사기꾼의 달콤한 속삭임에 어떻게 마음을 열었는지, 의심하면서도 왜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몇몇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여러분,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도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저처럼 어리석게 당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반드시 주변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잘못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속인 그놈들에게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날 이후 박은혜는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 전도사가 되었다. 그녀는 전주 시내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예방법을 알렸다. 그녀의 활동은 지역신문에도 작게 실렸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사기꾼 이주는 끝내 잡히지 않았다. 잃어버린 돈도 친구들에게 진 빚도 돌아오지 않았다. 박은혜는 여전히 낡은 아파트에서 빠듯하게 살아가야 했고 친구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부업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뿌듯함과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가 반짝였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다. 전주의 거리는 앙상한 나뭇가지들로 스산했지만 박은혜의 마음속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졌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시니어톡 앱을 망설임 없이 삭제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가상의 위로가 아닌 현실 속에서 찾아낸 새로운 희망과 역할이 있었다. 싸늘한 바람 속에서도 그녀는 꼿꼿이 서서 다가올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